저는 14살 때 달리는 열차에서 다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쪽 다리로 6,000km를 걸어서 한국에 왔어요. 눈을 떴을 때 제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어요. 철길 홈 사이에 잘려나간 제 다리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런 애는 어차피 못 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뒤에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달려왔어요. 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O. 오늘 이야기는 14살의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소년이 그 다리 하나로 6,000km를 걸어 한국까지 온 탈북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은 한기훈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한춘석이었어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노동자로 일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굶주림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 날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야 저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기훈아, 이제 내가 형이다. 기성이도 내가 챙겨야 한다. 그때 저는 9살이었어요. 동생 기성이는 저보다 3살 어렸어요. 1990년대 후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어요. 배급이 끊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굶어 죽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는 쌀이 없었고 옥수수 가루와 나물로 끓인 죽으로 버텼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에는 아버지, 저, 동생 기성이 이렇게 셋만 남았어요. 어느 날 밤 탄광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기훈아, 이제 너도 일을 해야 한다. 제가 무슨 일을 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철길 쪽을 가리켰어요. 석탄을 주워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셋 다 굶는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9살인 제가 다음 날부터 먹을 것을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저를 철길로 데려갔어요. 거기는 청진에서 평양으로 가는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구간이었어요. 언덕을 오르면서 잠깐 속도가 줄어드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레일 옆 둔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잘 봐라. 열차가 언덕을 오를 때 속도가 느려진다. 그때 올라타서 석탄을 자루에 담아 던져라. 그리고 열차가 다시 빨라지기 전에 바로 뛰어내려라. 아버지는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말했어요. 늦게 내리면 죽는다. 장난이 아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 하루는 열차에 올라타느냐 떨어지느냐로 나뉘게 됐어요. 첫날 저는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손잡이에 손이 닿지 않았고 열차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굳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때렸어요. 못 올라가면 굶는다. 굶으면 죽는다. 알겠나? 저는 울면서 알겠어요, 아버지,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철길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제 허리를 강하게 떠밀었어요. 지금이다. 올라타라. 열차가 가까이 왔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나서 손잡이가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온몸을 힘껏 끌어올리자 검은 석탄 더미가 눈앞에 보였어요. 발밑은 흔들렸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자루를 꺼내 석탄을 담았어요.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자루를 던졌어요. 하나, 둘, 셋. 이제 내려가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뛰어.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몸을 던졌어요. 땅에 굴러 떨어져 여기저기 아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살아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잘했다. 이제 너도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다음 날에도 철길로 나갔어.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저는 14살이 되었고, 기성이는 11살이 되었어요. 그 겨울, 기성이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갈라져 있었고 눈빛에 힘이 없었어요. 형, 오늘은 옥수수밥 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걱정이 컸어요. 오늘은 꼭 많이 가져올게. 형이 약속할게. 그날 저는 평소보다 석탄을 더 많이 가져오고 싶었어요.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레일 위와 주변에 눈이 쌓여 있었고 찬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열차가 언덕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제처럼 열차에 올라탔어요. 석탄을 자루에 담아 밖으로 던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소보다 2자루를 더 던졌어요. 오늘은 기성이가 조금이라도 더 먹겠구나. 이 생각만 있었어요. 6번째 자루를 채우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졌어요. 눈 때문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그대로 열차 밖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말이 떠올랐. 늦으면 죽는다. 곧바로 철로에 부딪히는 충격과 머리에 전해지는 강한 통증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열차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는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하늘과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왼쪽 다리가 이상했어요. 머리를 들어 다리를 보는 순간 저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부터 사라져 있었어요. 잘려나간 다리 조각이 철길 홈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피가 레일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 몸을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또 저 집 큰애가 걸렸네. 석탄부터 챙겨라. 저런 애는 어차피 못 산다. 이 말이 들렸어요. 그때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훈아, 기훈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제 다리부터 빼냈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저를 등에 업었어요. 기훈아,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철길을 벗어나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눈길은 미끄러웠어요. 아버지는 몇 번 헛디뎠지만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 다시 뛰었어요. 아버지 등 뒤에는 제 피와 눈물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작은 군 의원까지 가는 길을 아버지는 거의 30분 동안 쉬지 않고 뛰어갔다고 해요. 의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시오. 의사는 제 다리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늦었소. 다리가 너무 망가졌소. 잘나야 삽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는 못 써도 좋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마취제가 없소. 그래도 수술해야 하오. 아버지는 바로 대답했어요. 살릴 수만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마취제 없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칼과 톱이 다리를 자르는 느낌이 몸으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여러 번 기절했다가 다시 눈을 떴어요.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수술은 2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14살이 버티기에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수술을 받은 뒤 사흘이 지난 뒤였어요. 옆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훈아, 깼구나. 저는 이불을 젖히고 왼쪽 다리 쪽을 봤어요. 붕대만 감겨있고 다리는 없었어요. 아버지, 제 다리는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꼭 깨물다가 짧게 말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우리는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옆에서 기성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형, 다리 없어도 돼. 형만 살아있으면 돼.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이 금방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상처는 겨우 막혔지만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어요. 북한에서 장애인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서 목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쪽 다리와 두 개의 나무에 몸을 맡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넘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저는 목발을 짚고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이 집 형편은 더 나빠졌어요. 이제 석탄을 줍는 일은 11살 동생 기성이 몫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기성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기성이야, 누구한테 맞았어? 기성이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 괜찮아. 오늘 자루 2개 더 던졌어. 근데 호송원한테 들켰어. 기성이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뺨에는 몽둥이에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제가 다리를 잃지 않았다면 맞는 사람은 저였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다시 나가야겠다. 다리가 하나뿐이어도 기성이를 혼자 보내지 말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철길에 갈게요. 아버지는 바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된다. 너는 이제 다리가 하나다. 한 번만 잘못 떨어지면 끝이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성이 혼자 나가면 계속 맞아요. 저도 해볼게요. 목발로도 해보겠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겠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그만둔다. 약속해라. 그날 저는 목발을 짚고 다시 철길로 나갔어요. 열차가 멀리서 보였어요. 저는 목발을 먼저 던지고 한쪽 다리로 바닥을 차며 손잡이 쪽으로 뛰었어요.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실패였어요. 여섯 번째가 되었을 때 손이 겨우 손잡이에 닿았어요. 두 팔과 한쪽 다리에 힘을 모두 줘서 몸을 끌어올렸어요. 열차 위에 올라섰을 때 숨이 가빴지만 그래도 자루를 꺼내 석탄을 담았어요. 예전만큼 많이는 못했지만 2자루만 던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려갈 시간이 되자 저는 목발을 먼저 던지고 몸을 굴리듯 떨어졌어요. 땅에 굴러 떨어져 여기저기 아팠지만 다리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또 한 번 살아 내려온 거였어요. 그날 이후 한쪽 다리를 잃은 저는 다시 매일 달리는 열차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무렵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보위부에서 저 집 큰애를 본다더라. 장애인들을 어딘가로 보낸다더라. 조심해야 한다. 북한에서 보위부는 그냥 경찰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을 조용히 데려가는 조직이었어요. 14년,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질 즈음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딱, 딱. 아버지와 저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기훈, 나오라. 보위부 건물은 처음 가는 사람도 바로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창문마다 쇠창살이 있었고 문 옆에는 감시병이 서 있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자 요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봤어요. 너 같은 병신이 석탄을 주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목발을 짚고 할 수 있습니다. 요원은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시끄러. 너 같은 건 쓸모가 없다. 말 잘못하면 양강도로 보낸다. 양강도의 장애인 수용소 이야기는 동네에 이미 여러 번 돌고 있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는 말이 많았어요. 요원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어요. 반성문 써. 1시간 줄게. 문이 닫히고 조사실 안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종이를 잠시 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어요.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고 쓰면 나는 평생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 나가도 언젠가 또 끌려올 거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목발을 짚고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살짝 밀어보니 낡은 자물쇠가 흔들렸어요. 조금 더 힘을 주자 자물쇠가 부러지면서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선 다른 요원들이 떠들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에 내려오자 경비가 있는 출입문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가야 산다. 오늘 못 나가면 여기서 끝이다. 저는 목발을 힘껏 짚고 문을 향해 뛰듯이 걸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거기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 쪽으로 계속 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기훈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지금 생각할 시간 없어요. 보이부에서 도망 나왔어요. 오늘 밤 안에 집을 떠나야 살아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는 낡은 지도를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두만강을 가리켰어요. 여길 건너서 중국으로 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다.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남겠다.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한다. 너랑 기성이 둘 다 떠나면 여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도 같이 가요. 우리가 한국 가서 자리 잡으면 그때 모시러 갈게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기훈아, 지금은 그런 약속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랑 기성이가 사는 게 먼저다. 나는 여기 남아도 된다. 너는 살아야 한다. 아버지 말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등을 2번 세게 두드렸어요. 그게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집을 떠났어요. 한쪽 다리와 목발, 14살 저, 11살 동생 기성이, 작은 보따리 하나.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이틀이 걸렸어요. 우리는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숲이나 빈 외양간에 숨어 있었어요. 목발을 짚고 걷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겨드랑이는 금방 벗겨져 피가 났고 셔츠는 땀과 피로 젖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틀째 밤, 멀리서 큰 물소리가 들렸어요. 두만강이었어요. 기성이는 강을 보며 말했어요. 형, 저걸 어떻게 건너? 강은 넓었고 물이 많이 불어 있었어요. 그래도 건너야 한다. 여기를 못 건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옷을 벗고 목발을 끈으로 등에 묶었어요. 기성아, 내 손 꼭 잡아라.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네, 형. 우리는 강물에 들어갔어요. 물은 아주 차가웠어요. 물이 허리, 가슴, 목까지 차올랐어요. 이제는 헤엄을 쳐야 했어요. 저는 한 손으로 기성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물을 밀었어요. 한쪽 다리로 물을 차며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등에 묶어 두었던 목발끈이 풀렸어요. 목발이 뒤로 떠내려갔어요. 순간 기성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형. 기성이 몸이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바로 선택했어요. 목발이 아니라 동생부터 잡기로요. 저는 두 손으로 기성이 팔을 잡아 위로 끌어올렸어요. 기성아, 숨 쉬어. 위로 올라와. 저는 기성이를 끌어안고 있는 힘을 다해 물을 찼어요. 숨이 가빠지고 눈이 따가웠어요. 그때 발끝에 딱딱한 것이 느껴졌어요. 바닥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성이를 앞으로 밀었어요. 기성이는 강가 모래를 붙잡고 올라갔어요. 저도 기어서 강가에 올라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성이가 제 어깨를 흔들며 말했어요. 형, 우리 건넜어. 여기 중국이야.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제 목발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제 왼쪽 다리 상처는 또 젖었고 붕대는 금방 더러워졌어요. 저는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 목발을 만들었어요. 한쪽 다리와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일은 더 힘들었어요. 우리는 조선족 마을을 향해 걸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운 좋게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얼굴과 말투만 보고도 알아차렸어요. 너희 북에서 왔지?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우리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밥 한 그릇씩을 내주었어요. 쌀밥이었어요. 그날 먹은 쌀밥 맛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노인은 우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한국 가고 싶으면 사람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중국인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어요. 브로커 이름은 리네이였어요.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보다가 제 다리를 보고 말했어요. 너 다리 하나 없네. 이 길 쉽지 않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국경도 여러 번 지나야 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들고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한국에 가면 이래서 갚겠습니다. 리네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 문제만이 아니다. 길이 너무 험하다. 뒤처지면 버리고 가야 한다.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아니면 여기서 끝난다. 는 뜻처럼 들렸어요. 저는 마음을 정하고 말했어요.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기성이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길은 내가 직접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쪽 다리인 저와 11살 동생 그리고 브로커 한 명이 6,000km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트럭 찜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하고 밤에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저는 하루 목표를 20km로 잡았어요. 목발을 짚고 20km를 걷는다는 것은 다리보다 팔과 어깨가 더 힘든 일이었어요. 겨드랑이는 금방 헐어 피가 나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생겼어요. 어떤 날은 마지막 몇 캠을 남기고
팔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밤마다 리네이가 구해준 작은 방이나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기성이는 제 겨드랑이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형, 조금만 더 참고 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자. 저는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다시 북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 목발을 짚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은 특히 힘들었어요. 울창한 산길을 올라야 했어요.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바위와 나무 뿌리밖에 없는 오르막이었어요. 여기서는 목발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리네이가 말했어요. 이 구간은 기어가야 한다. 저는 목발을 내려놓고 두 손과 한쪽 다리로 땅을 짚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은 바위와 가시에 찔려 곧 피가 났어요. 소매는 흙과 피로 더러워졌어요. 중간에 여러 번 뒤로 미끄러져 내려갈 뻔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성이는 뒤에서 보따리를 들고 제 등을 밀어주었어요. 형, 조금만 더 가면 평지래. 조금만 더 가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손을 땅에 대고 움직였어요. 우리는 산 중간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돌 위에 누워 자고 비닐 한 장을 덮고 비를 피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야 그 산을 넘을 수 있었어요. 산을 넘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오스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머리가 많이 아팠고 눈을 뜨기도 힘들었어요. 리네이가 제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말했어요. 열이 많이 난다. 말라리아 같아 보인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 3일 안에 열이 안 떨어지면 우리는 너를 두고 가야 한다. 이 말은 3일 안에 일어나면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기성이는 리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애원했어요. 형을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제가 업고라도 갈게요. 제발요. 리네이는 고개를 돌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3일이다. 3일 안에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 3일 동안 기성이는 제 옆을 거의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수건을 물에 적셔 제 이마에 올렸어요. 자주 물을 먹이고 흘러나오는 땀을 닦아 주었어요. 형, 버티자. 형이 살아야 나중에 아버지도 만날 수 있어. 3일째 되는 날 새벽, 저는 겨우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 기성이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기성아, 형. 깼다. 살았다. 기성이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리네이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살아났네. 이제 국경까지 사흘이면 된다. 그는 새 목발을 구해와 제게 건넸어요. 여기까지가 두만강을 건너고 첫 번째 큰 산을 넘은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으로 힘을 보태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 마지막 국경을 넘는 길과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쉬운 날은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네 나라를 지나야 했어요. 어느 밤, 우리 일행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모두 몸을 숙였어요. 리네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라. 지금 들키면 다시 북으로 올라간다. 배 안은 조용했고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강가 쪽으로 사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이번에는 넘어갔다. 약 30분쯤 지나서 배가 강 건너편에 닿았어요. 리네이가 말했어요. 이제 라오스다. 도시에 들어갈 때는 경찰 검문이 가장 무서웠어요. 트럭 짐칸 안에 숨어 있을 때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면 저는 숨을 크게 쉬기도 어려웠어요. 발소리가 트럭 쪽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순간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잠시 뒤 트럭이 다시 출발하면 리네이가 벽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나갔다. 이제 방콕까지 200km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출발한 지 6달이 지나서야 우리는 태국 방콕 가까이까지 오게 되었어요. 18년 6월에 출발해서 12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몸을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목발은 여러 번 부러졌다 고쳐졌고 두 손과 겨드랑이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방향으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움직였어요. 어느 날 멀리서 태극기가 보였어요. 하얀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였어요. 저기까지 가면 이제 북으로는 안 돌아간다. 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발을 옮겼어요. 한국 대사관 담장 위로. 태극기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다리는 그대로 풀려버렸어요. 저는 대사관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날 밤 11시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믿기 어려운 청년이 한 명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대사관으로 달려온 사람이 바로 K요원이었어요. 제가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목발은 부러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K요원님이 여기가 한국 대사관입니까? 네, 여기 한국 대사관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저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기성이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창밖에는 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문을 나오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공항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쳐다봤지만 그날 저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생활했어요. 한국 돈 쓰는 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휴대전화 사용법, 회사에서 일하는 법까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들어온 것은 운전이었어요. 다리가 하나뿐인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리 대신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힘이 생겼어요. 나도 사람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다 줄 수 있겠구나. 저는 운전 연습에 집중했어요. 몇 달 뒤 특수 장치를 단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따냈어요. 이제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마을버스를 모는 기사로 살고 있어요. 버스 첫 운행날, 핸들을 잡고 출발하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지금 나는 사람들을 태우고 내 손으로 길을 가고 있다. 손님들 중 몇몇은 제가 의족을 한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그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있다. 기성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형,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래,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마음껏 말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자주 떠올라요. 어느 날 K 요원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기훈 씨, 아버지의 소식은 들은 게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우리가 집을 떠나던 그날 밤입니다.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가끔 끌려갔다더라. 어디 수용소에 갔다더라.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지만 확실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북쪽을 향해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길 끝까지 왔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저를 등에 업고 군의원까지 30분 동안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14살의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한쪽 다리로 6,000km를 걸어온 한기훈 씨의 탈북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뿐이어도 강을 건너고 산을 기어오르고 위험한 길을 지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취제도 없는 수술을 허락했고 마지막에는 나는 남겠다, 너는 살아라 라고 말하며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는 한기훈 씨처럼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훈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도움은 구독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에게 분명한 응원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O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